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커넥트 재단 소프트웨어 교육팀의 김지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좀 특별한 선생님들, 특수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분 모셨는데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영진학교 소속 특수교사 황정인입니다. 네, 황정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 삼죽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 이주연입니다. 네, 이주연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정진학교 교사 안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나래학교 교사 이수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특수학교 선생님들이신데 이 특수교육이라는 것 단어 자체가 조금 저는 낯설기도 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수학교, 특수교육 이게 어떻게 좀 풀어서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특수교육을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거든요. 그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개개인의 장애 특성에 걸맞는 교육을 받는 그것을 특수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런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직접 하시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장애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데 혹시 이런 같은 반에서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장애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저희 장애인복지법이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어요. 이런 법들에 따르면 여러 가지 장애 유형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저희 학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같은 발달장애 특수학교가 있고요. 또 중도 중복 지체장애 특수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 학교나 청각장애 학교 같은 감각장애 학교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네. 되게 복잡한데 말씀 너무 잘해주시네요. 외우느라고 조금 네. 정말 너무 복잡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듣던 그런 장애 유형만 이렇게 좀 들리고 잘 안 들리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많이 관심과 이해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육을 하려면 사실 이제 일반 선생님들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뭔가 지원 절차라든가 뭐 특별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희는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특수교사를 할 수 있고요. 입학할 때부터 초등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로 나눠진 학교에서 4년 졸업을 한 뒤에 특수교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특수교육을 하는 특수교사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또 학급에서 모여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될 텐데 일반 학교는 사실 이제 20명, 25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특수학교는 좀 어떻게 되어 있죠? 일반 초등학교의 법정 정원이 25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특수교육도 학급별 법정 정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임용 공부할 때 4667이라고 외우는데요. 네,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입니다. 4667. 네, 4667입니다. 네. 쉽죠? 네. 외워놓겠습니다. 4667.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이 좀 이제 모여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이제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뭐 국산사자 은미채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거 옛날 이야기네요. 요즘 뭐 슬기로운 뭐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일반 과목들이 있는데 이 특수학교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인공지능 교육들이 또 일반 학교에서는 의무화가 돼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수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들은 웬만한 다른 교과목은 동일하게 친구들과 함께 듣고 있고요.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교과는 특수학급에서 개별교육 또는 소집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어 또는 수학 과목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인공지능 교육을 시수로 편성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또는 수학을 공부할 때 디지털 학습 요소를 최대한 융합하여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지컬 도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일반 학교에서 쓰는 학교 그런 도구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뭐 좀 더 특별한 특수한 도구들을 사용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저는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특수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완성형 로봇을 활용하는 수업이 가장 인기가 좋은데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잡지도 않으려고 하던 것들이 귀여운 모양의 로봇들을 보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내 친구라고 표현도 하고요.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선생님이 귀여우니까. 죄송합니다. 네. 혹시 선생님은 또? 네, 저는 특수학급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특수학교보다는 확실히 좀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이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이라면 태블릿 PC를 이용하거나 뭐 VR 도구를 사용하거나 교육용 코딩 로봇을 이용하는 선생님들도 있으신데 너무 학교마다 편차가 크고 학급마다 너무 지금 준비되어 있는 환경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열악한 곳은 정말 열악하고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최대한 많이 세팅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 이제 뭐 중학교나 초등학교 정도만 돼도 사실 이렇게 피지컬을 다루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황정인사는 유치 담당이시죠? 네네. 네, 유치면 4667. 그럼 4명의 학생이랑 같이 하시는 건데 네네. 그럼 그 학생들은 뭐 피지컬을 사용을 하나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스스로 피지컬 컴퓨팅이나 교육 도구들을 조작하는 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유아특수교육에서는 조기중재가 정말 중요한데 조기중재라고 합니다. 조기중재. 네, 전체 특수교육 및 유아특수교육에서 조기중재가 중요한데 어릴 때부터 최대한 어릴 때부터 특수교육적 중재를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피지컬 컴퓨팅 및 교구들을 친하게 친밀감 있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기중재. 저는 좀 낯선 단어인데요. 네. 네, 조기중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이렇게 또 수업들을 하면 사실 이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뭐 인재 양성을 맞아요. 한다. 뭐 이런 목표를 두고 이제 소프트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특수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목표를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 특수학교에서도 일반 학교에서와 동일하게 이제 창의적인 사고력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조금 더 포인트를 둔다면 경험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아, 경험이요? 네, 모든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미래 사회에 나가게 되면 지금 여기 네이버 건물처럼 다양한 로봇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뭐 IoT 여러 가지의 이런 환경을 마주치게 될 텐데 이런 미래 사회에 나가서도 이제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아실현 같은 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중점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 경험. 네. 저희도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경험하게 하고 기회를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장애 학생 쪽도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다 수업들을 하고 계실 텐데 실제 이제 사례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뭐 조금 간략하게라도 선생님 한 분 한 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쪽부터 한번 이렇게 가볼까요? 네, 좋아요. 네, 이제 저희 서울 나래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선도학교로 올해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학교 학생들이 중증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많고 좀 중복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언플러그드 코딩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기본 귀여운 로봇들로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해서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클로바 램프라던가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방향 코딩들, 아주 기초적인 코딩들을 이제 증강현실과 연결해서 교육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의 다양한 인공지능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런 오토드로우나 세미컨덕터, 이제 크롬 뮤직랩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이수빈 선생님이 되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특수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제 해결 과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융합하는 과목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 교사가 조금 더 알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같이 해결하면서 수업을 나눌 수 있는 사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사례들이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네. 이렇게 이수빈 선생님처럼 적극적으로 또 활용해 주시고 네. 이렇게 경험을 공유하고 네, 이런 게 또 맞아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지훈 선생님. 네, 저희 서울정진학교도 질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경쟁인가요? 네, 갑자기 막 경쟁 심리가 막 불부터 올라서요. 네, 저희 학교도 나래학교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하고 있고요. 네, 또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해 왔어요. 그래서 먼저. 하지만 이수민 선생님께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도 힘을 받아서 으쌰으쌰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자랑하는 클로버 램프를 활용을 합니다. 잠깐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클로버 램프로 학생들이 날짜와 날씨 그리고 시각 등을 확인을 하고 또 그걸로 공부할 내용들을 확인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과 내가 궁금한 것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하고요. 또 그 소프트웨어야 놀자에 있는 컨텐츠들도 정말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엔트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동영상 자료들을 정말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귀여운 캐릭터들의 동영상들도 정말 좋아하고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도 실시하는 반면에 또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로봇으로 코딩을 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서도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주기도 하고요. 또 저희도 실감형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실감형 컨텐츠가 혹시 뭐 VR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나요? 네, VR이나 AR 그리고 그 잽 같은 메타버스 환경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을 저희 지금 특수교육기관 등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부에 있는 국립특수교육원이라고 네네. 그곳에서 이제 매년 학교들을 선정해서 실감형 컨텐츠 교실을 만들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정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반 학교 못지않게 특수 학교에서도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다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이주연 선생님은 사례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가장 먼저 그때 온라인 수업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소리 좋으신데요. 목소리 좋으신데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클로버 더빙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처음에는 이렇게 학습 교재를 만든다고 클로버 더빙에 음성 파일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한글 지도에 접합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직접 아이들한테 텍스트를 치게 했고 그 자신이 친 텍스트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그리고 그거를 학습 결과물에 활용할 수 있게 했더니 맞띄어 쓰기, 철자 쓰기 이런 맞춤법지도 아이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키보드를 누르면서 그리고 직접 쓴 자기의 글을 AI가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 흥미도가 높아지니까 학습 결과도 많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네네네. 클로바를 또 활용하셔서. 네. 네네네.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도 사실 근데 이렇게 일반 학생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줘도 되나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괜찮은가요? 같습니다. 네, 일반 학생, 장애 학생 이렇게 네. 얘기해도 네.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 경우에도 최근에는 보면 이 키보드를 하는 게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 익숙해 있어서 이 키보드를 누르는 게 어려운데 우리 또 장애 학생들하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시고 거기에서 또 교육적 효과도 나온다고 하시니까 되게 좋은 사례이신 것 같아요. 네, 목소리 좋으세요? 하지만 AI가 조금 더 목소리가 또렷하고 발음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정인 선생님은 어떤 또 사례가 있으실까요? 저는 현실 세계에서 하는 교육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좀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되게 거창해가지고 거창한 건 아닌데 저희 학교 특색 사업으로 산행 지도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산행 지도. 네네, 산행 활동인데 산행은 인근 뒷산이나 혹은 인근 공원을 이동하면서 체력 증진 및 지역 사회 탐방을 하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교사가 알고 있죠.
네, 보통 학생들은 목적지를 알고 있기보다는 따라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사전에 학생들이 직접 목적지를 검색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이 됐던 거는 학생들이 아직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학생들도 있고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검색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앱의 스마트 렌즈를 통해서 사진 검색을 하면 시각적으로 목적지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진을 찾아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사진 검색, 스마트 렌즈를 통한 사진 검색을 하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 정의와 이동하는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서 네이버 지도 어플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은 학교 주변이 너무 아름다워서 계절에 따른 풍경들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네, 찍고 와서 그 사진을 엔비디아 고갱2라는 인공지능 화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풍경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인공지능 화가가 그림을 완성시켜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융합 수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네네. 와,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유치시잖아요. 네. 와, 이 단계를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나요? 되게 네. 제가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네. 유아 교사지만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은 초등학교 네, 2학년. 네. 네네. 그래서 혹시 유아에 간다면 네. 해보겠습니다. 유아 쪽에서 혼자 가면 되지 않나요? 네, 조금만 수준 이렇게 낮추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대화를 위해서 이제 조금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매년 뭐 지적 장애인이 3.3%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장애인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라든가 그리고 장애를 가진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의 교육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좀 안내받을 수 있을지, 가이드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궁금증들이 좀 있을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현장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조금 노하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언플러그드를 먼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코딩 수업이나 무언가 구조화된 전문적인 수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드게임이나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단계 이후로는 이제 귀여운 로봇들을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수업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이나 절차적 사고력도 자연스럽게 길러지잖아요. 그 이후에 코딩 교육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안지훈 선생님은 귀여운 거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귀여운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귀여워야지 로봇도 채택이 되고. 네네. 학생들이 아무래도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낯설음에 네네. 대한 경계가 심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귀여운 것을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네.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거는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노하우신 것 같아요. 네네. 그 중간에 언플러그드라고 나왔는데 이수빈 선생님 언플러그드를 아주 짧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짧게요. 말 그대로 언플러그드니까 네. 코드가 뽑혀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도 이제 기본적으로 뭐 종이와 펜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개념을 말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로봇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코딩을 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언플러그드 코딩에 포함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코딩의 개념에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언플러그드군요. 네네. 혹시 또 모르시는 또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도 좀 낯설기도 해서. 네. 낯설진 않지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장애 학생들한테 갖는 특별한 어떤 뭐 오해가 있거나 편견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부터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 여름에 전 굉장히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제목 자체가 이상한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들어가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이상한이죠. 그런데 우리는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 특별한
특별함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 특별함은 부정적인 의미로 차이를 둘 때가 많은데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특별한 차이를 보다 보니까 우영우라는 사람 자체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 그 자체로 같음을 가지고 사람 그 자체로 대해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식사를 하는 것과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네. 그 드라마 저도 본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서 이상한이 사실 긍정적으로 쓰이긴 한 거네요. 네, 그렇긴 했었죠. 네. 아, 네네네. 네, 선생님은 아직 뭐 이런 것도 배워? 라는 말을 간혹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가 정말 많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지폐를 가지고도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카드를 이용하고 있고 키오스크를 이용한 무인 매장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하는 사회에서 변화에 민감성이 낮은 우리 아이들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변화 민감성이 낮기 때문에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사회를 더욱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변화에 민감성이 낮은 아이들.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장애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변화에 민감할 수 있도록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네, 그렇죠.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어색하시죠? 잘 하시나요? 어색합니다. 네, 되게 어색한 부분이 많은데요. 네, 그런 것들도 네, 우리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네. 안지현 선생님 혹시 네, 키오스크 얘기가 나와서 네. 말인데요. 제가 담임을 했던 친구 중에 한 명 학부모님이 저희 아이는 그 빅맥버거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빅맥버거.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키오스크를 빅맥버거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빅맥버거만 선택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정말 빅맥버거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익숙함에 대한 그런 절차일까 생각이 들어서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PPT로 네, 맥도날드 사먹기 활동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빅맥버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햄버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장애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교육은 기술 기반 교육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초기 당시만 해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거 왜 하니? 교육에 효과가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지금은 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즐겁고 행복한 네, 그런 교실. 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가면 귀엽고 즐겁고 행복한 교실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수민 선생님. 네. 이제 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학생들의 잠재력을 규정짓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애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거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말들을 꽤 많이 듣는데요. 이제 저희가 학생들의 잠재력 그리고 발전 가능성 그리고 경험해야 하는 권리 등을 저희가 함부로 규정짓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이수빈 선생님께서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권리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래서 학생들 모두가 그런 인공지능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일반 학생이나 장애인 학생이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전부 장애인 학생만 아니라 정말 일반 학생,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권리를 누리고 학교에서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가 애프터 세션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 뵐까요? 우리 안녕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요.
저는 요즘 친구들이 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 학생들도 다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실 환경에서는 전자칠판을 활용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의 반응이 좋은 편인데요. 직접 조작을 하면서 손으로 터치를 하면서 수업을 참여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흥미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선생님께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힘든 부분은 일단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의 성취 목표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전반적인 교육 활동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선생님이 돼야 돼서 정말 많은 준비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에 대한 예상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나 기기 파손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을 제어하면서 하는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발달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선 코딩을 가장 쉽게 배우려면 실생활과 접목해서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알고리즘인데요. 알고리즘을 쉽게 표현하면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옷을 입는 순서, 양말을 신는 순서, 손을 씻는 순서 이렇게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부터 알고리즘의 개념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코딩의 개념 자체가 명령어대로 실행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쉽게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이제 언플러그드 코딩을 활용해서 다양한 로봇들 그리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길찾기 코딩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놀이처럼 느끼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듀테크라고 해서 다양한 교육 지원 플랫폼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특수교육 쪽은 좀 어떤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두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베리어 프리의 개념인데요. 교육적인 플랫폼을 개발할 때 특수교육에 대한 접근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할 때도 특수교육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이 선생님들의 세프 2022 세션을 들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장애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특수교사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처음 시작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선생님들이 세프 2022 세션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